여행을 시작한 지 3일차. 지금은 XX광역시에 위치한 대서동을 여행하고 있다. 어느새 내린 안개가 자욱한 탓인지 걸을수록 혼자 도시에 남은 느낌이다. 으슥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인가. 살짝 느껴지는 피로감에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한다. 21시 55분. 이제 슬슬 숙소로 가볼까. 근처에 마침 보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광역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한적하고 허름한 버스 정류장. 흔한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도 없는 소박한 정류장이다. 버스 노선은 65X번 하나네. 그런데 노선도의 목적지 대신 빼곡하게 프린트되어 있는 글씨가 보인다. 65X번 버스 이용 안내문. 먼저 이 안내문을 읽게 되신 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 정류장은 XX광역시 대서동에 있는 특정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에 도착하셨다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 65X번 버스가 도착할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이유와 목적이 어떻든 이 정류장에 계신 분은 65X번 버스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에 전원을 꺼주십시오. 본 안내문을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65X 버스 이용 시 지켜주셔야 할 수칙을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이 수칙들은 수많은 희생으로 완성되었사오니 반드시 정독한 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해당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너른 양해를 바랍니다. 아래 수칙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신체 결손, 사망, 실종 등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1. 65X번 버스가 도착하면 반드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류장에 다른 버스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1- 버스 요금은 현금 1,400원, 교통카드 1,250원입니다. 1- 요금이 부족하신 경우 안내문 옆에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열어 부족한 금액만큼만 꺼내어 가십시오. 차후 승차하게 될 승객을 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3. 만약 승차하지 않으실 경우 이 정류장을 무사히 벗어나 발견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승차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2. 버스 탑승 시 기사는 당신을 보고 짧게 목례를 할 것입니다. 어떤 형상을 하고 있더라도 절대 논란, 기척을 내지 마시고 똑같이 짧게 목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간혹 기사가 목례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당신도 목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목례를 하지 않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 현금을 내실 경우 준비되어 있는 현금통에 넣어주시고 교통카드를 이용하실 경우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주십시오. 3- 현금을 초과하여 내시거나 카드를 2번 태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만약 현금을 더 지불하였거나 한 번을 초과하여 카드를 태그한 경우에는 기사님께 2명입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후 뒤에 인기척이 들리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4. 요금을 지불하신 후에는 빈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 좌석을 찾으실 때 한번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단 무엇을 보더라도 절대 논란,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4- 본인이 이용 자격이 없다면 노약 좌석과 임산부 배려석은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좌석은 각각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 착석하신 뒤에는 주위를 둘러보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정면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3 만약 빈 좌석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님 얼굴을 보고 빈 좌석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잠시 후 고개를 돌려 좌석을 확인하시면 빈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4-4 앞서 3-2의 경우 반드시 앞뒤로 비어있는 좌석에 앉으십시오. 5. 내리실 곳은 XXX역 정류장입니다. 이외에 다른 정류장에 정차하더라도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5- 내려야 할 XXX역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버스에서 안내방송이 송출됩니다. 이때 하차벨을 눌러 버스가 완전 정차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십시오. 5- 만약 안내방송이 나오기 전 기사님이 버스를 정차시킨 후 내릴 것을 요구한다면 대서동 주민입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을 한참 훑어보겠지만 별말 없이 돌아가 운행을 재개할 것입니다. 6. 탑승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잠들거나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6-1
이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무사히 돌아온 승객이 없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7. 운행 도중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승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승객의 형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눈을 마주치거나 주의를 끌지 않도록 하십시오. 7-1. 승차한 승객이 당신의 자리에 와 고개를 숙인다면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XXX역에서 내립니다 라고 작게 말씀하십시오. 승객은 다시 고개를 들고 빈자리를 찾아가 앉을 것입니다. 7-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도착 전까지 창밖만 바라보고 계십시오. 하차하기 전까지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8. 버스 좌석 옆 창문에 신체를 닿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1. 심각한 피로감 또는 숨이 답답하거나 창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도 절대 창문에 손이나 머리가 닿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8-2. 실수로라도 닿거나 창문을 열었을 경우의 대처 방법은 사례가 발견되면 조속히 본 항목에 반영하겠습니다. 9. 드물게 운행 중 버스의 전등이 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빠르게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이후 누가 당신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서 손이 떨어지면 다시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9-1. 어깨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리기 전까지는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10. 도착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완전히 끝나면 하차벨을 눌러주십시오. 하차 시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고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10-1. 교통카드 이용객은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0-2. 그 외에 다른 주의를 끌만한 행동 역시 금물입니다. 상기사항을 모두 숙지하시어 무사히 하차하는데 성공하셨다면 시청 소속 전담 공무원이 간단한 조사를 위해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음을 빕니다. 라고 적혀있다. 누군가의 장난이라기엔 꽤나 정성껏 적혀있다고 생각하는 찰나 어느새 더욱 짙어진 안개를 뚫고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피걸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걸닷컴은 다크웹 최대 규모의 랜덤 채팅 사이트입니다. 채팅을 시작하기 전 아래 규칙을 잘 읽어두세요. 모든 일을 친절히 대하십시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관심사 부분에 종교신앙이라는 단어를 적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용 약관에 동의하라는 창이 뜨면 왼쪽 모서리에 작은 X 버튼을 눌러 닫으십시오. 그것은 저희 사이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인간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채팅 중 상대방이 이리 오라고 한다면 거절하고 창을 닫으십시오. 만약 수락했다면 당신은 그것에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화상 채팅을 하는 도중 비디오 해상도가 480 혹은 720p밖에 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만약 비디오 해상도가 360p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통화 후에는 반드시 10분 이내에는 밖을 보지 마십시오. 만약 사이트를 이용 중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확인하게 될 경우 고객센터로 전화해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화를 끊고 가장 가까운 침대나 소파에 엎드린 후 약 1시간 동안 베개로 머리를 감싸십시오.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합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채팅 대상자의 해상도가 360p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화상 채팅에 참여했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웃는다면 당신은 그 채팅방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침대 밑을 보거나 방을 떠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미스터 맥웰이라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신고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문제를 풀어보라며 수수께끼를 낸다면 15분 안에 푸십시오. 힌트를 드리자면 답은 항상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만약 대답하지 못했거나 오답일 경우 최대한 빨리 화면을 부수고 방의 모든 거울을 깨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디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디오가 비디오보다 늦게 나온다면 그것은 저희 측의 실수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오디오가 비디오보다 빠르게 나온다면 창을 닫으십시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 것이며 열지 말고 최소 15분 이상 기다린 후 문을 여십시오. 높은 확률로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채팅 중 상대방이 배고파 보이네라고 말하면 간식 먹고 바로 올게 혹은 먹을 것 좀 들고 올게 같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뒤
방에서 나와 도망치십시오. 만약 채팅 중 상대방의 화면 가장자리에 검은 무언가가 보인다면 티를 내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다가 배고파 보이네라고 말한 뒤 창을 닫으십시오. 사이트를 해킹하려 시도할 시 당신을 찢어 죽일 것입니다. 이상 저희 피걸닷컴의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난 베이비시터로 일한 지 겨우 6개월 됐어. 베이비시팅은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줬고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 처음엔 벌이가 작았지만 몇 달 전 우리 지역의 부자 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가 금요일 밤에 아이 2명을 돌봐달라고 부탁한 게 완전 잭팟이었어. 그 부부는 정말 얌전한 애들을 우리 집보다 5배는 큰 집에서 3시간 돌봐준 대가로 나에게 $200나 줬어. 진짜 끝내줬지. 그 젊은 부부는 내가 베이비시팅을 잘했다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 부자 동네의 젊은 아가씨가 당신이 하룻밤 술을 마시거나 놀러 나갈 때 애들을 잘 돌봐줄 수 있다는 소문이 엄청 빠르게 쫙 퍼졌거든. 몇 번은 단지 몇 시간 애들을 돌봐주고 몇백 달러씩 벌었지. 다른 때는 부부가 아이들에게서 잠시 떠나 기분 전환을 위해 호텔방을 잡을 동안 집에 머물면서 밤새 돌봐야 되는 일을 했지. 그때는 진짜 한탕하는 날이었어. 며칠 전 어떤 부부가 나한테 자기 저택에서 밤을 새면서 7살짜리 여자아이를 돌봐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왔지. 난 당연히 좋다고 답했어. 내가 어떤 일이 휘말릴지 알고 있었다면.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고 난 내 찌그러진 지프 랭글러를 타고 부자 동네의 한쪽으로 운전해 갔어. 그리고 마을 북쪽변 전체를 감싸는 나무들로 둘러싸여서 지금까지는 있는지도 몰랐던 입구를 통해 사유도로로 들어갔어. 이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도로를 10분이나 타고 올라가니 드디어 집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 내가 베이비시팅을 했던 모든 집 중에서 가장 멋진 집이었어. 거대한 빅토리아 스타일 저택이 어두운 갈색 벽돌로 마감되어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을 완벽하게 어울렸지. 난 차에서 나와 저택의 문으로 올라가서 커다란 나무 문을 놓고 했어. 얼마 되지 않아 3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 자기를 콜린스 부인이라고 소개했지. 그녀는 남편을 불렀고 잠시 뒤 무지 잘생긴 30대 중반의 남자가 사랑스러운 소녀를 데리고 웅장한 계단을 걸어 내려왔어. 부부는 아이를 잠시 떠나는 것에 대해 무척 걱정하는 분위기였고 너무나 멋진 사람들임에도 그 아름다움 밑에 둘 다 7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지. 그 사람들은 명백하게 하룻밤을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기뻐 보였고 거기서 빨리 출발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콜린스 부부가 떠나기 전에 콜린스 부인이 나에게 대여섯 장의 종이를 주면서 내가 이 저택에서 밤을 보낼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지침을 적어놨다고 했어. 그녀는 이 지침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강조했고 난 꼭 보겠다고 안심시켜드렸지. 난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숨막히게 비싼 벤츠에 타서 도로를 내려가는 동안 손을 흔들어줬고 문을 닫고 저택 안으로 들어왔어. 난 지침서를 쓱 훑어본 다음에 접어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어. 좀 이따 보지 뭐.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지. 진짜 멍청한 짓이었지. 콜린스 부부의 딸이 사만다는 정말 얌전한 소녀였고 우린 거의 바로 친해져서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 우리가 틴 타이탄을 5화까지 본 다음에 난 좀 늦었다는 걸 깨닫고 사만다에게 평소에 몇 시쯤 자러 가냐고 물었어. 걔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하지 않았고 난 콜린스 부인의 지침서가 있다는 걸 기억했지. 난 접힌 종이들을 꺼내서 재빨리 읊었고 사만다는 저녁 8시 전에 자러 가야 해요 라는 말을 찾아냈지. 난 시계를 확인했고 저녁 7시 45분이었어. 글쎄, 자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나서 난 사만다를 소파에서 들어올려서 자러 갈 준비를 시켰지. 사만다가 이를 닦은 뒤에 난 애를 캘리포니아 킹사이즈 침대에 올려놨어. 난 그녀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 방을 나서려고 했지. 그때 그녀가 한 말이 나를 멈칫하게 했어. 나가기 전에 내 방문 잠그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어. 난 나가다 말고 돌아와서 헷갈린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물었어. 내가 왜 방문을 잠궈야 해? 혹시 너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쩌려고? 그녀는 나를 순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다시 어깨를 움츠렸어.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내 방문을 잠궈놔요. 엄마는 이게 자기랑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요.
난 내가 잠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엄마는 내가 항상 방을 나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나쁜 일이래요. 난 바보처럼 아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랐다. 엄마가 언니를 위해 설명을 써놨다고 했어요. 문을 잠궈야 한다는 게 거기 써 있을걸요? 그녀가 말했다. 그 글에 사만다. 내 방문을 잠글게. 조 좋은 밤 되렴. 난 더듬거렸다. 아이는 나에게 환하게 미소 지은 다음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난 방문을 닫은 뒤에 문틀에 걸쇠가 달려 있어서 밖에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난 걸쇠를 잠근 뒤 계단을 내려와 콜린스 부인의 지침서를 읽었다. 내가 처음에 몇 장의 종이들을 받았을 때 난 그게 단지 사만다가 보면 안 되는 TV 프로나 오디오를 켜는 법 같은 게 써있는 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난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다. 난 완벽하고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애니. 전 당신이 하룻밤 동안 머물면서 사만다를 돌봐줘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는 정말 천사 같고 난둘이 잘 지낼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집이 좀 낡고 무섭긴 해도 당신이 이 지침만 잘 따라준다면 나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사만다는 저녁 8시 전에 자기 방에 있는 침대에 자러 가야 하고 방문을 잠궈야 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침실 문을 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 절대 침실 문을 열지 마세요. 그녀는 당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울고 소리 지르고 당신이 포기하기 전까지 위협할 거예요. 그래도 절대 그녀 말을 듣지 마세요. 그녀는 방문이 잠겨있는 한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불이 켜진 거실에 머물러 있으세요. 밤중에 이 시간에 뭔가 긁어대는 소리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만다의 방이나 집의 다른 곳에서 들릴 수 있어요. 이 소리들은 당신이 거실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해요. 우리는 골라놓은 영화가 아주 많답니다. 저녁 9시 30분이 지나면 절대 집안의 어두운 부분으로 가지 마세요. 9시 30분이 되기 전에 가능한 많은 곳에 불을 켜놓는 걸 추천할게요. 그래야 당신이 실수로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쩌면 집안의 어두운 부분에 숨어있는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그것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시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결국 당신을 무시할 거예요. 또 어쩌면 한 번쯤 어둠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한 쌍의 노란 고양이 눈을 볼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걸 30초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저녁 10시쯤 되면 지하실에 대여섯 명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지하실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들은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좀 이상한 소리인 건 아는데 이 시간이 되면 당신은 지하실로 들어가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낄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면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우유를 한 잔 마시세요. 이게 보통 도움이 되거든요. 충동은 보통 10분 정도 뒤면 없어져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계속 지하실로 가고 싶다면, 그 충동을 스스로 참을 수 없다면 저나 콜린스 씨에게 전화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게요. 저녁 10시 30분쯤 되면 2층 복도에서 뭔가가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이때 집 1층에 머물러 있으세요. 사만다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당신이 사만다의 방문을 잠깐 놨다면 그는 그녀에게 닿을 수 없어요. 만약 그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서 불을 켠 뒤 문을 잠그세요. 그는 화장실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당신을 속여서 화장실 문을 열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당신과 가까운 사람을 흉내낼 거예요. 그는 이걸 진짜 잘한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 그가 어떤 사람을 흉내내든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그는 5분이면 돌아갈 거예요. 문을 열기 전에 그가 확실히 갔는지 문 밑으로 확인해보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당신은 우리 집 2층 손님방에서 잘 건데요. 자러 가기 전에 방문 앞에 생고기 한 덩어리와 우유 한 잔을 놓아둬야 해요. 생고기는 냉장고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종이에 파르칸트 미이라고 붉은 잉크로 써서 생고기를 담은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또한 한밤중에 깬 다음 방 한 구석에 뭔가 서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걸 바라보는 걸 가능한 삼가주세요. 그게 혼자서 중얼거리는 걸 듣지 않도록 귀마개를 끼고 자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거기엔 또한 밤중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몇 일반적인 규칙이 쓰여 있었다. 규칙이 밤중 어느 때라도 집 전화가 울릴 수 있는데 얼마나 오래 얼마나 크게 울리던 간에 절대 전화를 받지 말 것.
콜린스 씨와 저는 당신이 필요하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요. 규칙이 밤중 어느 때라도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말 것. 그리고 최소한 30초 동안 기다리고 나서 움직일 것. 규칙 3. 저녁 8시가 지나면 고기를 먹지 말 것. 그들은 이걸 위협이라고 느끼고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애니.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남편에게 전화 주세요. 혹시 전화를 걸었는데 아주 깊은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바로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주세요. 조심. 밤중에 혹시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집안 어디서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개를 키우지 않으니 찾으러 가지 마세요. 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31분이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막 시작됐어. 이 소리는 이 젠장 알집의 모든 방에서 들리는 것 같아. 난 몇 분 전에 사만다가 비명을 지르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난 그녀가 숨죽이고 으르렁 대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이게 더 끔찍한 것 같아. 너무 끔찍해. 내가 강의실까지 가는 데는 12분에서 14분 정도가 걸린다. 난 매일 시간을 잰다. 이게 괴상한 취미인 건 나도 알고 있지만 그냥 버릇처럼 하는 일이었다. 난 언제나 시간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난 우리 집을 정확히 8시 40분에 나서고 학교에 8시 52분에서 54분 사이에 도착하곤 한다. 두 개의 건널목과 내 걸음걸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언젠가 11분 만에 도착하긴 했는데 그건 예외로 치겠다. 난 강의실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직 강의가 진행 중이었다. 난 실례한다고 말한 다음 강의실 밖으로 나왔다. 강의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난 시계를 보았다. 8시 43분이었다. 이건 불가능했다. 난 강의실까지 이렇게 빨리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서두르지도 않았다. 아마 시계를 잘못 보고 일찍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면 설명이 된다. 난 9시에 강의가 있고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세미나를 듣는다. 난 학생회관 쪽으로 걸어나와 밖에서 책을 읽으며 점심을 먹기로 했다. 12시 15분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봤다. 한동안 100페이지 정도 책을 읽은 다음 시간을 확인했다. 12시 20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내 시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다. 난 화장실에 간 다음 서점에 들러 오후 강의가 있기 전에 새 책을 사려 했다. 화장실에 칸막이 안에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다. 갑자기 모든 전등이 꺼졌다. 난 화장실이 이렇게 어두운지 처음 알았다. 창밖으로 누가 블라인드를 쳐놨나? 난 더듬거리며 나가는 문을 찾았고 완전히 불이 꺼진 건물 내부를 보았다. 밤이었다. 난 시계를 확인했다. 7시 30분. 난 감사하게도 안에서 잠겨있는 출구를 통해 나와 집으로 향했다. 우리 집은 오래된 저택으로 괴상한 숙모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 학교를 다닐 동안 몇 년 정도 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하숙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 저택은 나한테 너무 크고 으시시했다. 차라리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었다. 이 집은 또 괴상한 규칙이 있었다. 룸메이트 금지. 친구 데려와 하룻밤 묵게 하는 것 금지. 여긴 이상한 장소였다. 난 집에서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여다봤다. 모든 게 원래 가리켜야 할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혹시 내가 아픈가? 난 다음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4개의 긴 영문학 레포트를 내야 했고 교수님은 학점을 짜게 주기로 유명했다. 스트레스 때문인 게 틀림없다. 그날 밤 난 자다가 누군가 내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는 검은 형상들을 느끼고 깨어났다. 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풀려난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이제 머지 않았어. 난 땀에 흠뻑 젖은 채로 혼자 깨어났다. 다음날 강의실로 가는 데는 13분이 걸렸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난 10시 3분에 시험을 시작했고 폭풍처럼 답을 쓰기 시작했다. 내 논지는 환상적이었다. 난 모든 질문에 준비되어 있었다. 파란색 시험 책자를 채우고 두 번째 책자를 반쯤 채웠다. 난 답지를 제출하는 첫 번째 학생으로 기분 좋게 일어났다. 난 내가 A를 받았다는 걸 느꼈다. 교수님이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답안 책자를 뒤집었다. 다음번에 부정행위를 하려면 좀 덜 노골적으로 해봐라. 난 아연해졌다. 저 부정행위 안 했는데요. 교수님은 웃었다. 이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적어서 제출할 순 없어.
난 내 시계를 보았다. 10시 7분. 난 강의실에서 뛰쳐나와 집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다.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난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시계를 확인했다. 10시 16분. 난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아보려고 컴퓨터를 켰다. 945개 읽지 않은 메일이 있었다. 난 새로운 메일, 연계 타입의 인간이고 새로운 이메일을 전부 읽지 않고는 자러 가지도 않는다. 이 많은 메일이 내가 일어난 다음 도착했단 말인가? 난 날짜를 확인했다. 3주가 지나 있었다. 난 몇 분 동안 숨을 헐떡거렸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 난 캠퍼스로 돌아가 양호실에 가려 마음먹었다. 아마 그들은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이다. 난 빨리 치료받아야 했다. 난 밖에 나갔고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느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오늘은 따뜻한 10월의 하루였다. 난 단지 밖으로 나왔을 뿐이었다. 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자켓을 걸쳤고 어째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추워졌는지 알아보려 했다. 난 내가 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늘은 2014년 10월이다. 뉴스는 비현실적이었다. 누군가 엄청 공들인 몰카를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왜 내 컴퓨터는 오늘이 2018년의 11월이라 하는 거지?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나에게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바쁘게 돌아가는 21세기의 현대. 기계와 인공지능에 질리셨나요? 법과 규칙에 숨막히시는군요. 환영합니다. 이곳은 살몬의 사냥터.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무기든 사용 가능합니다. 규칙 없음. 이곳에서 당신은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흥미가 가신다고요? 저를 따라오시죠. 지장 찍으세요. 참가 신청 완료되셨습니다. 살몬 사냥터 입장 전 간단한 주의사항 정도만 짧게 안내드리고 바로 입장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살몬 사냥터에는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요. 하하, 그게 아닙니다. 짐승들이야 당연히 있죠. 당신은 이 짐승들을 사냥하고 당신도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죠. 살몬 사냥터의 사냥꾼은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로는 5만 평에 달하는 살몬 사냥터 부지인 만큼 당신이 서 있는 평야 환경 말고도 다양한 환경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들지 않는 지붕숲 환경, 뜨겁게 타오르는 사막 환경, 축축하고 위험한 정글 환경, 드넓은 초원의 평야 환경, 텅 빈 황야 환경이 존재합니다. 각 환경마다 사냥 가능한 짐승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다르죠. 참고하자면 우리도 사실 몇 개의 환경이 더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입장 전 원하는 무기를 하나 골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냥꾼이 되고 싶다면 활이나 석궁, 너무 어려울 것 같다면 각종 총기류와 총탄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짐승에게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몬 사냥터 내의 동물들은 전부 짐승으로 간주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하, 까먹지는 않으셨다니 다행이군요. 다섯 번째로, 살몬 사냥터는 이용시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장 전 당신이 설정한 사냥 성공 개체수를 달성하면 자동 퇴장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말 나온 김에 지금 목표수를 설정하시죠. 이야, 50마리라니 야망이 크시군요. 물론 그만큼의 짐승들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여섯 번째, 만약 당신이 가진 무기가 다른 이용자들의 것에 비해 성능이 떨어져 목표수 달성에 차질이 생긴다면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살몬 사냥터만의 방식대로 약탈하세요. 물론 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일곱 번째,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 사냥터 전체의 청결과 원활한 환경 유지를 위해 사냥터 내부 모든 짐승들 중 2분의 1을 제거합니다. 내부에 심어둔 칩이 그들의 신체를 조종해 각 환경마다 정해진 구역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이는 곧장 새롭게 충당되니 신경 쓰지는 마세요. 여덟 번째, 노루와 사슴, 그리고 고라니 이 셋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평야 환경에서 노루를 발견했을 때 따라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노루를 사냥터에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녀석을 따라간다면 경쟁자를 조금 더 빨리 탈출시켜주는 셈이 되니까요. 아홉 번째로, 만약 정글 환경에서 3m가 넘는 거대한 악어를 마주한다면 사냥을 시도하지 말고 도망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리얼리티를 강조해도 3m의 괴물 악어를 넣은 적은 없습니다. 정글 환경에 주둔하는 사냥꾼, 우리가 악어를 잡은 가죽을
지나치게 많이 모으고 있다는 소문 정도는 들었습니다만 10번째, 당신이 지붕숲 환경에서 사냥을 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숲풀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조심하세요. 왜 오래 갇혀있어 정신이 나가버린 몇몇 참가자들이 많이 배고프다고 하네요. 거의 다 왔군요. 11번째로는 종종 용기는 없는데 탈출을 하고픈 몇몇 참가자들이 직접 팀을 이루어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가하든 말든 자유지만 황야 환경의 무리 협력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곳은 식량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배고픈 참가자들이 당신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지루하고 뻔한 내용이겠지만 우리 삶은 사냥터는 오로지 당신의 의지로 참여한 것이므로 사냥터 내에서의 그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이 조금 큰 사고를 당해도 실종 신고 따위는 해주지 않아요. 딱히 환불하실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못하는 거겠지만 뭐 그래도 연구성과는 잘 빠지겠어. 그래 나도 안다고. 뒤처리는 잘했어. 이미 빠져나온 놈들도 뭐. 살몬이 말한 대로 변장을 좀 시켰으니까 난 항상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가죽들이 이상하도록 많은 게 흥미롭더라고. 망했다. 완전 망해버렸다. 그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제기랄 벌써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잘 들어. 만약 감옥에서 야간 경비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전단지라 광고를 보면 절대 전화하지 마. 난 일을 시작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내 고용주들은 새로운 감옥 경비원을 구해야겠지. 난 좋댔으니까 아무런 경고도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일에 고개를 들이미는지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난 모두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걸 마지막 일로 삼으려 해.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끝장나지 않았으면 해. 내가 교사로서 커리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일을 알아보던 아침에 모든 건 시작되었어. 인터넷이 로딩되는 동안 난 야간 경비 일을 하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지. 처음에 그 광고를 보면서 진짜 땡 잡았다고 생각했어. CCTV 앞에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갔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을 받는 거잖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 난 엄청 흥분해 있었어. 이 일이 야간에 감옥을 경비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이건 날 잠깐 주춤하게 했지. 내가 어떻게 감옥을 지킬 수 있는지 상상이 잘 안 됐거든. 만약 살인범 같은 사람이 탈옥했을 때 그 뒤를 쫓는 내 모습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 이 불편함이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걸 그만두게 했어야 했지. 아니면 일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거나 그래. 이게 약간 찜찜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집세 내는 날이 다가왔고 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낼 돈도 거의 없었어. 그래서 난 일에 지원했어. 30분도 안 돼서 고용주에게서 전화가 왔어. 그들은 내가 뽑혔다고 말했어. 인터뷰도 없고 지원자 인적사항 조사도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된 거야. 이제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내가 무시했던 수많은 빨간 불이 켜지는 게 보였지. 내 말은 봐봐. 난 경제적으로 코너에 물렸고 돈이 필요했어. 내가 기쁘게 일을 수락하는 것 말고 뭐라고 대답했겠어? 내 첫 번째 근무는 저녁 8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잠깐 브리핑을 받기 위해 7시 45분까지 오라고 연락받았어. 내가 거기 도착하자 막 떠나려는 주간 근무자가 날 맞아줬어. 그는 모니터가 잔뜩 있는 사무실 문을 잠갔지. 내가 근무할 곳이라고 상상했던 곳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사무실을 쓸 일은 없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하나 주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했지. 나가기 전에 그는 나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해줬어. 이 일이 분명 힘든 일이다 말하면서 말야. 이번 주엔 매주 야간 경비원이 바뀌었다는 거야. 힘든 일이라는 점에서 그는 정말 맞는 말을 한 거야. 그가 떠나자 난 조금 쫄았지.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쓸어내려 노력했어. 난 이미 여기 와 있었고 돌아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난 편지를 들고 읽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어. 누가 되었든 야간 경비원님께 일을 맡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범죄자들을 감시할 필요도 CCTV를 볼 필요도 감옥 구역들을 순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확하게 지켜줘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05번부터 118번까지 304번부터 323번까지 446번부터 448번까지의 방문 앞에 소금으로 금을 그어 넣어야 합니다. 금을 그을 때는 캡틴 모네어라는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해야 합니다. 저녁 9시 전에 이 일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고용인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저녁 9시 15분에 당신은 20번부터 27번까지 그리고 50번부터 64번까지의 방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무시하고 절대 철창 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저녁 10시부터 10시 15분 사이 그 어느 순간 당신은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즉시 고용인 쉼터의 책상 밑으로 들어가 숨을 쉬고 30초 동안 숨을 참으세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0초 이상 책상 밑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저녁 11시에 당신이 아직 책상 밑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모든 불을 끄는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시간대에 당신은 어둠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낄 테지만 무시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을 켜지 마십시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극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 45분까지 지속적으로 15분마다 1번에서 3번 방까지 1초 간격으로 3번 노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일관성을 좋아하고 소음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행동을 정확히 해내지 못했다면 즉시 고용인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불을 끄세요. 그들은 당신을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인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멀쩡하고 화장실에 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당신의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고용인 쉼터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문이나 창문을 통한 그 어떤 노크에도 응하지 마십시오. 창밖에 어떤 형체가 나타나더라도 10초 이상 그것을 응시하지 마십시오. 그 형체는 1시간 이내로 떠날 겁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본 뒤에 떠나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지시를 따른다면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지금은 거의 4시쯤 되었고 난 화장실에 숨어 있어. 난 3시 45분에 노크하는 걸 잊어버렸어. 잘 있어. 아, 미안해요. 당신이 오늘 오기로 했던 누구였더라? 뭐 됐고, 난 이 호텔의 전임 매니저였던 앨리스예요. 벌써 몇 번째 신입인지 모르겠네. 어차피 지원자도 별로 없어서 그나마 가장 경력자였던 당신을 뽑았던 거니까 우쭐해하지 말고요. 호텔은 지난번 면접 준비할 때 한번 둘러보고 가셨었죠? 뭐 오늘 바로 업무 시작할 테니 이따 한번 더 돌아보시고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카운터 위에 간단한 주의사항 적힌 매뉴얼 두고 가니까 확인하시고 업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상당히 싸가지가 없네. 저런 사람이 선배였다면 정말 끔찍했겠지만 어차피 더 만날 일도 없으니 다행이네. 이건가? 나는 CCTV에 모니터 선이 잔뜩 뒤엉켜 있는 카운터 한쪽 모서리를 대충 옆으로 치워내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매뉴얼을 찾아냈다. 호텔 매니저용 기본 매뉴얼.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이니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호텔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기에 단골 손님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달 첫째 주 출장을 위해 잠시 묵고 가시는 흰 모자에 검은 양복을 입은 특이한 옷차림의 손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F형 F5로 안내하십시오. 하지만 숙지하십시오. 흰 모자에 검은 양복이 아닌 검은 모자에 흰 양복을 입은 손님이 찾아온다면 그가 어떤 말로 위협하든 절대로 대답해주지 마십시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영혼을 좋아하니까요. 2. 자정에 가까운 시간대에는 되도록 F층에 가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계단층도 막혀있는 F층이지만 그들은 매일 밤 당신을 불러들이기 위해 갖은 술수를 펼칠 것입니다. 오직 흰 모자에 검은 양복을 입은 손님만 들이십시오. 3. F번 CCTV 화면에는 눈길을 들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층의 복도를 찍고 있는데 평범한 인간이라면 다소 충격을 받을 만한 장면이 간혹 나타날 수 있으나 모두 현실이 아니니 현상이 일어난 후 카운터 모니터 옆 빨간 버튼을 눌러 이상현상 발생이라고 짧게 보고하십시오. 그 즉시 담당 처리반이 도착할 것이니 안심하시면 됩니다. 4. 매일 오후 5시 53분에 2층 여자 화장실 문고리에 보인 붉은 물을 카운터 서랍에 검은 손수건으로 잘 닦아 주십시오. 빗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위험하지 않으므로 매일 신경 써서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5. 로비 13번 텔레폰에 전화가 걸려오면 수화기를 든 채로 탁자에 엎어 두십시오. 13번 텔레폰에는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오전 출근 즉시 엘리베이터를 확인하십시오.
간혹 시체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카운터 모니터 옆 빨간 버튼을 눌러 시체 확인이라고 짧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는 그냥 집에 돌아가십시오. 7. CCTV 화면 중 객실을 비추고 있는 화면에서 온통 검게 물든 여자가 목을 매달고 있는 화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CCTV 화면을 꺼두십시오. 법적으로 규제하는 만큼 우리 호텔에서도 객실을 비추는 CCTV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8. 우리 호텔의 F층은 비워져 있고 엘리베이터 또한 F층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F층 버튼이 존재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즉시 비상벨을 누르고 내리십시오. 그들은 시끄러운 비상벨 소리에 금방 도망칠 것입니다. 처리반이 오면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말해준 뒤 그날은 일찍 퇴근하십시오. 9. 근무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다. 출처가 불명한 심각한 통증이 최소 40분 이상 지속된다면 카운터 서랍 안에 든 부적을 꺼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카운터 벽면에 붙이십시오. 통증은 금방 사라질 것이며 통증이 사라지면 즉시 부적을 떼어내 불태워야 합니다. 9. 하지만 부적을 붙였는데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F층 복도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하십시오. 높은 확률로 검은 무언가가 구석에서 당신을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처리반에 이상 현상이 있음이라고 짧게 보고하고 즉시 CCTV를 꺼두십시오. 10. 호텔에서 숫자 F를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본 매뉴얼에도 F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F번 항목이 존재할 경우 그 항목은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매니저 필수 숙지 사항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안전한 근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매뉴얼이 있다고요? 매뉴얼을 보고 어이없는 그 순간 손님이 찾아왔다. 어서오세요. 저희 호텔은 처음이신가요? 네, 출장 때문에 잠시 묵고 가려고요. 검은 모자에 흰 양복이라니 스타일이 멋지시네요. 세탁 서비스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근데 그거 알아요? 너 방금 대답했네. 알바를 하며 궁핍한 나는 오늘 친구들과 하루를 보낸다. 시덥지 않은 대화를 하며 길을 걷고 있었다. 저 멀리 한 노인이 이상한 기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관심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젊은이들 아르바이트 해보지 않을래?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어떤 공간으로 오프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죽지도 잠들지도 못한 채로 5억 년을 보내야 해.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5억 년이 지나고 나면 사용자는 5억 년 동안의 모든 기억이 사라진 채 처음 버튼을 눌렀던 그 시간 공간으로 다시 복귀되어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5억 년 동안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죽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버텨야 해. 나는 황당한 제안에 어이가 없었다. 그때 친구가 거침없이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그 즉시 바로 그 장치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되어 나왔다. 단지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1,000만 원을 얻게 되다니 우리는 너무 기뻤다. 정말로 버튼 한 번에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럼 나도 눌러야겠다. 버튼을 누른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빛에 휩싸이는 것과 동시에 빨려 들어가듯이 워프를 경험한다.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간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5억 년 스타트. 망할. 정말로 이렇게 돼버린 건가? 진짜로 5억 년. 거짓말이지. 그의 5억 년에 대한 인식은 몰랐다. 출구는 어디 있는 거냐고. 가도 같은 풍경이 계속될 뿐이잖아. 그리고 결국 꼬박 3일을 뛰어다닌 후에야 출구는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 도달하고 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아버지나 엄마는 걱정하고 있을까? 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가야 해. 주인공은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하며 처음에 일주일을 보냈다. 3개월이 지나고 이곳이 엄청나게 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배고 고파오지 않고 피곤해지지도 않는다. 단지 막연한 공포가 몰려온다. 외롭다. 반년 후. 왼손에 승리. 혼자서 가위바위보를 개발. 이곳에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사람이 있다는 컨셉으로 시간 보내기를 추구했다. 어떤 때는 뽑은 일을 던지고 스스로 다시 찾으러 간다는 외로운 행동을 계속한다. 또 어떤 때는 끝말잇기, 어떤 때는 타일의 홈에서 밀려 나오지 않도록 걸어보거나 어떤 때는 도랑을 따라 계속 걷는 날도 있었다. 매일 어쨌든 시간을 보낸다. 뭔가 하지 않으면 정말 할 일이 없다. 미쳐버리고 만다. 1년 후 망상에 빠진다.
혼자 망상 속에 그녀와 대화하며 허공을 주무르는 행위를 계속한다. 이것은 질리지도 않고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40년 후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몇 번이고 버튼을 눌러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한다. 현실에서 산 시간보다 이쪽에서 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100년 후 많이 오랫동안 살았구나.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하면 될까? 그에게 앞으로 4억 9,999만 9,900년, 현재에 이르러 12,066년. 주인공은 이제 생각한다는 행동을 그만뒀다. 그렇지만 죽는 것은 물론 의식을 잃지도 못한다. 그리고 다시 무한한 시간이 흐른다. 504만 9,272년째의 어느 날, 불현 그의 머리에 철학적인 의문이 떠올랐다. 사실은 여기가 현실인 게 아닐까? 대체 여기는 어디야? 우주 속일까? 우주 이외의 장소일까? 나는 외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옛날에 있던 그 장소는 도대체 뭐였어? 우주란 도대체 뭐지? 그리고 그런 알 수 없는 우주 속의 지구에서 태어나 잠시 동안 살고 죽는다. 나라는 생물의 존재는 도대체 뭐야? 그는 생각했다. 다행히 그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엄청나게 있었다. 펜 대신 뽑은 치아를 사용해 발밑에 타일에 써내려갔다. 쉬지 않고 생각했다. 매일 10년, 100년, 1만년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서서히 자기 나름의 자연, 과학, 물리, 생물학을 이끌어낸다. 몇 번이고 실수하다가 그때마다 더 정밀한 형태를 낳는다. 2000만 년, 이미 인류의 영위를 훨씬 넘어선 발상과 이론의 틀에서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 1억 2316만 9649년, 그는 우주를 이해하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하다. 그리고 3억 7683만 351년간 그는 공간과 조화했다. 그리고 5억 년째 세계로 되돌아간다. 기억은 지워진다.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와, 쩐다. 진짜 1,000만 원이야.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5억 년 동안의 일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5억 년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다른 한 친구가 또 한 번 버튼을 눌러 1,000만 원을 받는다. 이렇게 좋은 아르바이트는 또 없다고. 순식간에 1,000만 원이라니 그만둘 수 없어. 5억 년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 나는 들뜬 마음으로 몇 번이나 해도 상관없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한다. 그 말에 주인공은 기뻐하며 결국 그럼 나 연타해버려야지. 5억 년 16왕복 코스 개시 스타트. 내 탐험일지를 주운 사람에게 신의 축복이 깃들기를. 비록 나는 신에게서 버려졌지만 감히 인간의 수준으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을 건드린 대가일 뿐이겠지. 오랜 시간 동안 한 연구에만 집착해왔다. 처음에는 끝이 존재하지 않는 동굴이라는 괴담으로 무성한 프랑스 시골 지방의 한 동굴을 탐험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한 가지의 가능성만을 수십 년째 쫓았고 모두의 비웃음 속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2000XX년 4월 12일 끝도 희미하게 흘러나와야 할 몇 가닥의 빗줄기도 보이지 않던 동굴과의 싸움에서 한 달하고도 2주를 걸은 끝에 이겨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광경은 내 키의 수십 배에 달하는 나무들로 가득 찬 울창한 숲속, 그리고 동굴을 빠져나와 다시 그 숲에 갇힌 느낌이었다. 내 연구에 따르면 이곳은 분명 프랑스가 아니다. 동굴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곱의 시간을 거친 듯 오래된 종류석들과 여타 유충과 벌레의 시체들은 분명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연구에 지독하게 매달릴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이곳은 지구도 아니다. 2주를 끊이지 않고 걸어도 끝을 보지 못한 동굴 속에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또 내가 상상한 동굴 뒤편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생존에 돌아가야 하는지. 다만 이상한 점은 탐험을 계획하기 전 실험 과정에서 2주를 걸쳐 걸은 동굴을 똑같은 걸음, 똑같은 시간으로 걸어도 다시 나올 때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동굴 바로 앞에 불을 피우고 임시 거처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동굴 안에서 쉬지 않고 굳이 밖으로 나온 이유는 무언가 깨림칙한 느낌이 자꾸만 들기 때문이었다. 과학자 주제에 멍청한 소리 같지만 비과학적인 무언가가 자꾸 내 등을 긁는 것만 같달까. 물론 헛소리에 더 가깝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탐사를 진행해야겠다. 부디 신의 가호가 있기를. 2000XX년 4월 13일
오 세상에 신이시여 해는 치지 않았다. 울창한 숲속이었지만 새는 지저귀지 않았다. 이런 망할 동굴이 사라졌다. 잠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 텐트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어두운 동굴 윤곽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난 동굴이 사라진 건지 내가 어딘가로 날려보내진 건지 울창한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아있다. 상황 파악을 위해 간단한 잡도구들을 챙겨 동서남북으로 걸어가 거리를 재보기로 했다. 모든 방향을 300보까지 걸어서 뒤돌아왔다. 걷는 내내 혹시나 텐트마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내가 같은 곳을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함이 머릿속을 온통 맴돌았지만 다행히 300보를 왕복하는 것을 4번 반복할 때마다 텐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거리를 재면서 눈치챈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우거진 숲에서 풀벌레나 새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풀과 나무 껍질을 밟는 내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정막은 한여름의 시끄러운 매미 울음소리를 너무나도 그립게 만들었다. 왜 벌레나 새 등의 동물이 없는 것인지, 이 숲의 끝은 어딘지, 아니 애초에 이곳은 어느 차원이고 어떤 행성인지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닥친 문제는 하나,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우선 방금 얻은 자료로 지도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다. 텐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300보시기로 각종 변화 따위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이를 반복하면서 지도를 확장해 나가야겠다. 언젠가는 동굴도 이 세계의 비밀도 찾을 수 있겠지. 2000XX년 4월 20일 무언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우선 일주일 만에 일지를 쓰는 이유부터 적겠다.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처음 이곳에 발을 디뎠을 때 지지 않던 해가 마치 지구의 밤낮처럼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밤이 찾아오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낮의 숲이 점점 깨어난다. 뭐랄까, 낮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생명의 기운이 밤이 되자 위협으로 공포로 다가왔다. 너무나도 두렵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일지를 쓰려고 펜을 들면 주변 풀숲에서 계속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정말 무언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내가 만든 환청일까? 이곳을 나가고 싶다. 2000XX년 4월 21일. 결국 그것의 정체를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내가 실험을 계획하며 상상했던 외계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떤 잔인성과 참혹함도 감수하겠노라 다짐했었지만 이 망할 괴물 앞에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저 망할 괴물, 아니 괴물들에게서 도망쳐야만 한다. 아니, 하지만 이 숲속에서 어디로 끝없이 도망친다 한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들이 나를 못 찾는 것일까? 나는 이미 들켰다. 장난감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다. 2000XX년 4월 44일. 어리고 또 어린 하찮은 존재여. 그 잔인한 호기심이 결국 악마를 깨워냈구나.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그 심한 눈은 잘게 찢고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들은 어리석은 귀는 부수어 하찮은 생각을 하게 한 뇌에게 책임을 묻겠노라. 4444년 4월 44일. 정말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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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하다. 이들이 날 찾아내고 인간이란 종족마저 찾아내버린 것 같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들이 날 찾아내고 내 종족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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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시체는 동굴 입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구와 귀 두 쪽이 없고 두개골을 갈라 부검해보니 그 안에 조각조각으로 잘려 새까맣게 타버린 뇌와 함께 들어있었다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안구와 귀가 완벽히 잘려나갔음에도 그 주변 피부의 흉기를 사용해 생긴 흉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머리에도 흉터가 없어 두개골 안에 대체 왜 어떻게 그 조각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건지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에서는 조사팀을 제외한 모든 인원에게 알리지 말고 문서를 폐기하지 않는 대신 A급 비밀 문서로 지정한 뒤 동굴을 아예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뜬 것을 확인한 택시 운전사는 오랜만에 손님이 반가운 듯 말을 이어갔다. 뭐 요즘 이런 거 물어보면 꼰대라고 한다며. 요즘 사람한텐 답하기 좀 불편한 질문이었지. 됐어. 사연 없는 무덤은 없다고.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아이치. 여기 기사들 신기하게 성씨가 다 다르거든. 그래서 우린 서로
김씨, 박씨, 최씨, 신씨 이렇게 불러. 난 최씨고. 최 씨는 투명한 생수병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목을 축였다. 여기 살다 보면 알겠지만 이 동네 보통 사람이 일할 만한 데가 아니야. 오줌 지리고 혼절하는 건 기본이고 죽어나가고 실종되는 건 어휴 말도 마라. 그래도 살아보자고 나름대로 규칙이나 매뉴얼 같은 게 생겨났고 최 씨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 인해 말을 이어나갔다. 뭐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지. 우리들은 보통 매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읽고 외우고 그렇게 일하는 거거든. 어느새 유리창 밖으로 조용한 도시의 밤 풍경이 지나가고 한적한 도로가 펼쳐졌다. 오늘따라 유독 도로가 조용하네. 아 그래 이거 누구한테 말해도 상관은 없다던데. 들으면 다들 흥미있어 하거든. 갈 길도 먼데 잘 됐네. 한번 들어보셔. 첫 번째 보면 알겠지만 여기 택시는 미터기가 없어. 불법 아니냐고. 맞아 불법. 근데 신고도 단속도 하려고 하질 않아서 상관없어. 여긴 그게 당연한 거야. 요금은 적당히 받으면 돼.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이 엄청 나와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두 번째, 손님이 탑승하면 룸미러로 누가 탔는지는 꼭 봐. 뒤돌아서 보진 말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목적지도 묻지 말고 그냥 입국 닫고 5분만 달려서 한적한 도로에 차 세우고 도착했다고 해. 그날은 더 운행 안 하고 운행 종료 때리고 집에 가서 쉬어야 돼. 솔직히 한눈에 구분하기는 힘들지. 껄끄럽기도 하고 뭐 말 한두 마디 섞어보고 계속 대답도 없고 뭐 움직임도 없으면 그땐 구분하기 쉬워. 세 번째 해지면 버스 뒤에 붙어서 가면 안 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거든. 차도 못 돌릴 정도로 길도 하나뿐이고 내비도 목통되거든. 어디냐고? 그건 나도 몰라. 예전에 여기 윤씨라고 있었는데 자긴 그런 거 안 믿으니까 한번 따라가 본다고 큰 소리 치고 아직 못 돌아왔어. 아 그리고 여기 바로 옆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손님은 절대 태우면 안 돼. 거긴 이름도 없는 데다가 거기 있는 손님은 무조건 그 버스 타야 돼. 만약에라도 그 손님 태우면 그 순간부터 앞뒤로 버스가 한 10대 때는 보일 테니까. 네 번째 가끔 있는 일인데 낮이든 밤이든 손님 태우고 운행하다가 계속 같은 자리만 빙빙 도는 것 같으면 일단 차 세워. 뒤는 돌아보지 말고 손님한테 차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택시 보내드린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내려드려. 뭐 노잣돈으로 쓰시게 택시비는 안 받아. 다섯 번째, 우리도 화장실은 가야 하거든. 인근 상가에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해결하거나 조용한 데 가서 해결 보면 돼. 근데 차에 다시 돌아오면 가끔 조수석에 누가 타 있을 때가 있어. 문 잠그고 내렸는데 어떻게 탔는지는 궁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차에 타야 돼. 아 옆에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이 차가 아닌데 잘못 타셨다고 해. 바로 내릴 테니까. 여섯 번째, 우린 현금만 받아. 여기 손님들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딱 봐도 외지인같이 발랄해 보이면 현금 전용 택시라고 안내해주면 돼. 가끔 처음 보는 이상한 동전 받았을 때 있거든. 그땐 바로 회사에 돌아와서 자판기 옆에 있는 교환기에 넣어 신기하게 생겼다고 가져가거나 손님한테 다시 주면 큰일 나거든. 일곱 번째, 차에서 뭐 먹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면 안 돼. 아, 물 정도는 마셔도 돼. 왜인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자기들 제사상 차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먹고 정신 차려보면 사방이 깜깜해진대나 운행 중에 차가 점점 무거워진다 싶으면 손님한테 뭐 먹을 거 들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으면 창문 내려서 던지라고 해. 싫다고 하면 뭐 그대로 차 세우고 내려드리고. 여덟 번째, 일 하다 보면 손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잖아. 우리야 뭐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죽 잘 맞는 손님 만나면 진짜 친구 삼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 대화는 나누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려야 돼. 어느 순간 손님 목소리인지 내비 목소리인지 헷갈리게 만들거든. 최 씨는 목이 타는 듯 병뚜껑을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뭐 대충 이 정도. 이렇게 우리끼리 나름대로 근무 수칙을 정해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 무섭긴 해도 시에서 뭐 보조금을 엄청 주니까 하는 거지. 잠깐 방심하고 막 그러면 빠르게 달리던 택시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은 듯
급하게 멈춰섰다. 물병을 잡은 최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왜 그랬을까? 택시는 아주 천천히 서툴지만 자유롭게 움직였다. 등산 애호가라면 꼭 한번 타봐야 할 산. 식인산 식인봉 등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식인봉 관광 가이드로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등반을 보조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반에 앞서 간단한 안전수칙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여러분의 신변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이니 다소 귀찮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눠드린 가이드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수칙으로 무단으로 일행과 떨어져 혼자 또는 3명 이하로 등산을 절대 금합니다. 3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등반 도중 아는 목소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절대 목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등반 도중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사, 적, 황 등의 단어로 서로를 부를 것입니다. 설령같이 등반에 참여했던 사람이더라도 끝까지 무시하십시오. 분명 선봉대를 따라가다 어느 순간 홀로 떨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드물지만 순식간에 밤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빈집을 찾으십시오. 집은 당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나타날 것이며 집을 찾았다면 주변에 처진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그날 밤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동이 틀 때까지 눈을 감고 버티십시오. 아침이 되면 수색대가 구조작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스님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불상이나 염주 십자가 등의 종교적 영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같이 산을 오르고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 들더라도 무시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산에 떨어진 밤도토리 또는 불을 캐가는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우선 떨어진 열매들은 다람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등반 도중 널브러진 등산 스틱이나 등산복 혹은 가방 등을 발견한다면 즉시 가이드에게 알리고 하산하십시오. 그 물품의 주인은 처음 자신을 발견한 일을 자신과 같이 만들려 합니다. 모든 등산객들은 예상치 못한 조난 상황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물품을 준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 1리터, 비상식량이 될 만한 식품, 두꺼운 담요나 보온이 되는 의류, 바람막이 또는 점퍼, 자신이 가진 종교에 따라 십자가 또는 염주 등의 영물, 필수. 배가 고프다면 주위에 한가득한 식량을 먹으십시오. 이따금씩 등산객들 여럿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을 올라온 높이에 따라 눕히고 한 명은 데리고 계속 등반하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해줄 것입니다. 즐거운 등반을 위해 이와 같은 사항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디 안전한 등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